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병원에서 심장내과 진료를 보고 있는 이영신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심장질환 중에서 부정맥, 그중에서도 심방세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을 올려주시면은 질문에 대한 답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맥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아니 부자에 가지런할 정자를 써서 고르지 못한 맥박을 부정맥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정상이 아닌 모든 맥박을 가리켜서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제 맥박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불규칙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맥박이 빠른 경우 빈맥, 맥박이 느린 경우를 서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빈맥 같은 경우에는 그 부정맥이 어디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상심실성, 즉 심실의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빈맥과 심실에서 만들어지는 빈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서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기전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동성 서맥이나 동기능 부전 또는 이제 그 맥박이 전달되는 길에 문제가 되는 경우 방실 차단으로 인해서도 느린 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정상 심장의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심장은 크게 4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위쪽의 두 구조물은 이제 우심방, 좌심방이 되겠고 아래쪽의 구조물이 우심실과 좌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맥의 혈액들이 우심방에 모여서 우심실을 통해서 해동맥으로 나가게 되고 좌심실에서는 이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서 온 몸으로 혈액 순환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상심실성 그리고 심실성 빈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심방에서 나오는 심실 위쪽에서 나오는 빈맥을 저희가 상심실성 빈맥이라고 하고 심실에서 나오는 빈맥을 심실성 빈맥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정상 맥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맥은 저희가 동율동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심장의 구조 중에 우심방 여기 위쪽에 보시면 동결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상 맥박이 만들어지게 되고 맥박이 만들어지면 심장 안에 갖춰진 전깃줄을 따라서 이렇게 쭉 맥박이 전달이 되면서 먼저 심방이 수축을 하고 이 전깃줄을 따라서 이제 맥박이 내려오면 심실이 다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심장의 전기적인 흐름이 저희가 이제 심전도라는 그림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심방세동이 어떤 질병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심방, 간을 세자를 쓰고 동자를 써서 심방에서 심장이 이제 가늘게 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심방 안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생겨서 심장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현상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심방과 심실이 이제 고르게 수축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떨리기 때문에 심전도 모양도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동률동과는 다르게 매우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간격이 서로 다 제각각으로 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 2013년 기준으로는 1.1% 정도가 심방세동을 앓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약 10년 만에 2 배로 유병률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은 이제 심장의 노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이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실수록 더 많이 걸리시게 되는데
60대 이상 인구에서 심방세동 유병률을 보시면은 2022 년을 기준으로 5.7%까지 점점 증가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령에서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80세 이상 그래프를 보시면은 더욱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맨 위에 노란색 그래프가 이제 80세 이상 환자분들인데 보시면 12.9%가 심방세동을 갖고 계신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방세동이 생기셨다면 어떤 증상들이 생길까요? 심방세동이 처음 생기게 되면 맥박이 이제 불규칙적이고 빠르게 뛰기 때문에 보통은 두근거리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심장이 이제 많이 빠르게 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통증으로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이 불편하다거나 답답하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빠른 맥박이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숨찬감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부전이 오셨을 때의 숨찬감은 특징적으로 이제 휴식 시에는 괜찮으셨다가 어떤 활동을 하실 때 빨리 걸으시거나 오르막길을 가시거나 할 때 숨찬감이 생기실 수가 있고 특히 심부전으로 인한 숨찬감의 경우 주무시려고 누웠을 때 숨이 더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가 부어서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심방세동이 오래 지속되거나 심장에 이제 동기능 부정 같은 다른 부정맥이 함께 있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서맥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맥박이 느리신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어지러운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호소하실 수도 있겠고 맥박이 이제 일시적으로 몇 초간 뛰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머리로 충분한 혈류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핑 돌면서 잠깐 쓰러지시는 실신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셨다면 부정맥이 생긴 것은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심방세동이 생겨도 증상이 없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제가 이제 외래에서 여쭤봐도 "특별히 불편한 걸 잘 모르겠다. 두근거림도 없고 가슴 답답한 것도 없고 일상 활동을 또 매우 격렬한 운동을 안 하신다면 숨찬감이나 이런 것들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에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다가 심방세동의 합병증인 뇌경색이 생긴 이후에 심방세동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가 6%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이제 지속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의학적으로 조금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맥박이 다시 동률동으로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7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저희가 지속성 심방세동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1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면 장기간 지속성 심방세동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구적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제 환자랑 의료진 모두가 심방세동을 이제 정상 맥박으로 돌리는 동률동 전환 치료를 하지 않기로 이제 합의를 한 경우에 저희가 영구적 심방세동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몇 개 주셔서 증상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 지금 답변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성 님께서 심방세동 재발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극 도자 절제술을 받으셨는데 이틀 만에 부정맥 증상이 재발하였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3 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조기 재발은 심방세동이 점차 나아지는 과정 중 하나라서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완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술 후 부정맥 재발이 이렇게 빨리 발생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찾아보신 정보가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술하신 이후에 3 개월 동안은 어떤 시술 과정에서 생긴 이제 염증 요런 걸로 인해서 부정맥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3 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심방세동의 경우는 어 심방세동의 재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적인 기준으로 3 개월 이후에 이제 심방세동이 나타날 경우에는 "시술 후에도 재발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3 개월까지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불편하시다면 이 기간 동안에도 드시는 약제를 조금 조절하셔야 될 수도 있어서 시술 받으신 교수님께 한번 상의를 드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내과님께서 협심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요. 가끔 가슴으로 타다닥 압이 오르는 느낌이 있어서 담당이 분께서 부정맥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협심증에는 꼭 부정맥이 따라오는지요? 그리고 팔다리에 이제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서 신경과에서 진료를 보셨는데 담당이께서 이제 편안해하라고 하셨는데 어쩌다 힘이 빠지면 머리에 이상이 있나 걱정이 되신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협심증이 있다고 부정맥이 반드시 동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정맥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부정맥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심방 조기 수축이라든가 심실 조기 수축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빈도가 많지 않으면은 이제 병적인 그 진단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타다닥 하는 느낌이시라면 아마도 조기 수축 같은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두세 번 정도 나올 때 고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빈도가 만약에 많아지신다면 홀터 검사나 가슴에 붙이는 이제 패치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서 증상을 느끼실 때 진짜로 부정맥이 지나가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빈도가 많지 않으시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힘 빠지는 증상은 그쵸. 뇌경색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뇌경색이 생겼을 때 힘이 빠지는 거는 이제 보통은 한쪽으로 편측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뇌경색 가능성이 쪼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른팔이 갑자기 왼팔에 비해서 힘이 쭉 빠진다 할 때는 뇌경색을 조금 더 강력하게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신경과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최고 구독자분께서 90세 어르신이 폐렴, 급성 폐부종, 좌심실 수축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진단서 왼쪽 옆구리 부위에 호스 삽입해서 물 제거를 했습니다. "재발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케어해 드려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제 아마 물을 뽑아서 검사를 하셨을 텐데 좌심실 수축 기능 저하증이 있으시다면 양쪽으로 물이 차셨을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왼쪽에 물이 더 많아서 왼쪽에만 호스를 꽂아서 물을 뽑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지셔서 폐에 물이 차시는 경우라면 이제 얼마든지 또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시지 않는 이상 이런 현상이 또 생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 이번에는 폐렴이 같이 겹치셔서 심장 기능이 더 떨어지셨을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되는데요. 폐렴 같은 게 오셔도 폐 쪽으로 또 물이 더 차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뇨제를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컨디션 같은 거에 쪼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마 폐렴 같은 게 또 걸리시거나 하면은 다시 물 차는 게 오실 수가 있어서 숨이 차하시거나 하시면 병원으로 빨리 모시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영희 님께서
신장이 40%만 남았다는데 어느 병원 가면 잘 봐 주실지 70세 환자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이시면 아마도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콩팥 기능을 악화시키는 다른 기저질환도 같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자주 이제 콩팥 수치를 체크를 하시면서 급성 악화가 있나 없나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좀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심방세동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심방세동이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분류하는지 용어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검정색 막대기로 표시된 부분이 심방세동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상 맥박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보시면 처음에는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이렇게 잠깐 심방세동이 있었다가 정상맥으로 돌아오고 또 잠깐 나타났다가 또 정상맥이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쭉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심방세동이 지속되는 시간도 길어지고 정상맥이 유지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처음에는 발작성 심방세동이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심방세동이 정상맥으로 돌아오지 않는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방세동이 경과함에 따라서 우리 심장의 모양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심방세동은 이제 심방 쪽에서 만들어지는 부정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장 초음파에서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쳐 놓은 부분이 왼쪽 심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심방세동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때 이미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심방의 부피가 정상보다 이미 커져 계신 상태였는데 한 5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정상맥으로 이제 돌리는 치료는 하지 않고 지켜보셨던 분인데 심방의 부피가 2배 이상 커지신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방의 구조에 변형이 생기면서 발작성 심방세동이 이제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심방세동의 합병증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합병증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심방이 이제 제대로 수축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가늘게 떨리기 때문에 심방 안에 미세한 혈전, 피떡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머리로 날아가게 되면 뇌경색이 생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심방세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평생의 뇌경색 발생 위험도가 2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심장 안에서 작은 혈전들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뇌로 날아가면 뇌경색이 생기는 거고 다른 혈관으로 날아갈 경우에는 이제 또 말초혈관에 색전증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혈관으로는 이제 콩팥 혈관 이런 데로 날아가게 되면 콩팥의 경색 같은 것들이 심방세동의 합병증으로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이제 자꾸 빨리 뛰다 보니까 심장이 이제 지치게 되어서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 나타나게 되고 이럴 경우에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콩팥도 점점 나빠지게 돼서 만성 신부전도 합병증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밖에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는데 어 보시면은 이제 인지 저하나 혈관성 치매도 심방세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뇌경색에 영향이 되는 미세한 혈전 같은 것들이 이런 인지 저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뇌경색이 생기시지 않더라도 그거와 별개로 이제 인지 저하나 치매 발병률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박이 자꾸 빨리 뛰고 답답하고 조절이 안 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울증 같은 것도 쪼끔 발병률이 올라가게 되고 신부전이나 이제 심방세동 맥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는 비율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질문 올라오신 거 하나 보겠습니다. 청지기 님께서 53세 비만 남성입니다. 당뇨약, 고혈압약 등 성인병 약을 복용하고 공황장애 약도 같이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주 혈압 검사를 하는데 맥박이 항상 90 회에서 100회 사이로 뜁니다. 심전도 경동맥 검사도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흡연과 음주를 아직 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상 맥박은 보통 60 에서 100회 사이를 이제 정상 맥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90 에서 100 사이로 나온다면 사실 수치적인 의미에서 그 빈맥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치만 충분히 휴식을 하신 이후에도 90 이상으로 맥박이 뛰신다면 어쨌든 약간 좀 빠르다고 볼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맥박이 정상맥인지 아니면은 부정맥인지 우선은 모양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심전도 검사를 하셨을 때 부정맥이 이 정도 속도로 나오시는 거라면 그 해당 부정맥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동률동인데 속도만 90 에서 100 정도로 나온다. 모양은 정상인데 속도가 이렇다 하시면은 맥박이 약간 빨라지는 원인을 조금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우선 기본 혈액 검사에서 저희가 빈혈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지는 않으신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쪼끔 숨찬감이 같이 있으실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또 맥박이 이제 기준선이 쪼끔 빠르게 뛰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 부분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방세동은 저희가 12 유도 심전도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마 병원 가서 찍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의를 탈의를 하고 누운 자세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팔이랑 다리 그리고 가슴에 이제 유도를 붙이고 안정한 상태에서 심전도를 찍게 됩니다. 이러한 심전도에서 심방세동을 시사하는 특징적인 파형이 나타날 경우에 저희가 심방세동으로 바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률동과는 다르게 이렇게 심실의 수축이 간격이 이렇게 불규칙하고 속도도 빠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심방세동이 있었다가 또 어떨 때는 동률동으로 돌아오시기도 해서 정상이셨을 때 심전도를 찍으면 심방세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진을 통해서 발작성 심방세동이 의심되신다 하면은 저희가 쪼끔 더 길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진단 도구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이런 웨어러블 심전도 모니터링 기기라고 해서 가슴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이런 기구들이 회사별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쓰시는 게 조금씩 다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고 붙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생활하시는 동안에 이 기계가 심전도 리듬을 계속 저장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반납을 하시면 저희가 고거를 분석을 해서 중간중간에 심방세동 리듬이 나왔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워치도 또 많이 쓰시는데 스마트워치에서 심방세동 알람이 울려서 이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쪼끔 부정확하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람이 떴으면 심장내과 의사를 통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패치 심전도 아까 보여드린 그 가슴에 붙이는 거는 이제 홀터 검사보다 긴 시간 동안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금 2 주까지도 기록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을 갖고 계셨던 환자분께서 검사를 하신 결과가 되겠는데,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제 앞부분에서는 맥박이 이제 비교적 규칙적이고 조기 수축 정도만 한 번씩 있으시다가, 요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부터 이제 불규칙적인 빠른 맥박에 심방세동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패치 심전도를 통해서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사랑마니 님께서 질문 주신 거 보면은 건강검진 하신 48세 여자분이시고 심방세동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추적 관찰만 하는 중인데 커피를 좀 진하게 먹으면 느껴지고 평상시에는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라서 아마 추적 관찰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방세동의 비율이 많지 않으셔서. 그래도 병원에서 쭉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앞에서 그 증상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심방세동이 나올 때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본인도 못 느끼시는 사이에 심방세동이 점점 지속성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아마 규칙적으로 이제 심전도라든가 패치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자고 말씀 주셨을 것 같은데, 꾸준히 검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보통은 연세가 드실수록 심장의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병이 더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검사를 받아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심방세동의 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 치료는 이제 3 가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이제 무서운 합병증인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동반 질환이나 위험 인자 관리를 같이 하셔야 되고, 심방세동에 따른 증상을 조절해 주는 이제 치료가 또 한 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뇌경색의 예방 부분을 보시면 이제 먹는 약으로 경구용 항응고제나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심방세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약을 다 드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 어 저희가 이제 뇌경색 위험도를 따져보게 되는데, 거기서 위험도를 확인을 해서 갖고 계신 심장 질환에 따라서 이제 어떤 약을 선택할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이제 연세나 콩팥 기능, 몸무게, 그리고 같이 드시는 약제를 확인을 해서 약제마다 감량해야 되는 기준이 이제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하시게 됩니다. 이제 뇌경색의 위험도를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뇌경색이 많이 생기는 그 위험 요인들을 보시면 심부전이 있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당뇨가 있거나 전에도 뇌경색이 경험이 있으셨거나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뇌경색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저질환이라든가 환자분의 특징을 가지고 뇌졸중의 위험도를 계산을 해서 '이분은 이제 항응고 치료를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경구용 항응고제 또는 이제 와파린을 처방을 드리게 됩니다. 질문 잠깐 볼까요? 눈의 꽃 님께서 심방세동이 이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라 하는데,
최근에 에너투라는 항암약을 처음 받고 심장 박동수가 보통 90 이었는데 100 에서 110 회가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찍는 게 좋은가요? 심전도랑 어떻게 다른가요? 첫 주에는 심장 박동수가 높았다가 둘째, 셋째 주는 정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아주는 약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심장의 이제 맥박이 정상맥이냐 부정맥이냐를 확인하는 검사는 심전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할 때도 저희가 뛰는 모양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심장 초음파를 가지고 부정맥을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우선은 심전도를 먼저 찍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맥박이 이제 빠를 때 심전도를 찍으셨는데 부정맥이 만약에 나오셨다 하면은 그 부정맥에 해당하는 치료를 이제 심장내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심장 박동수가 높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정상이 된다고 하셔서 아마 일시적으로 이제 정상맥이 조금 빨라졌다가 다시 좀 떨어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전도 찍으셔서 이제 정상이시라면 굳이 다른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나는 맥박 빨리 뛰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맥박 수 자체를 쪼끔 느리게 해 주는 약도 있기는 한데 요것도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밑에 들깨님께서 심방세동 3번 시술을 하셨고 1 년째 정상 유지 중인데 맥박 뛰는 거를 이제 마침표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빨리 뛰다가 또 정상으로 뛰다가 이렇게 3 에서 5초 정도 규칙적이지만 엄청 빠르게 뛰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한두 번 나타나는데 "이게 심방세동이 왔다 가는 걸까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정확한 맥박 모양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패치 심전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맥박이 빨리 뛰시는 순간에 어떤 모양으로 지나가는지 보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한 3 에서 5초 정도만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거를 봐서는 심방세동보다는 이제 조기 수축이 여러 차례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심방세동이 이제 "재발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30초 이상 불규칙적으로 빠른 맥박이 나타나야지 이제 심방세동의 유의미한 재발로 이제 보기 때문에 시간이 저 정도로 짧으시다면 심방세동 가능성은 쪼끔 떨어져 보입니다. 요새는 스마트워치로도 쪼끔 맥박을 잘 잡아 주기 때문에 일단은 스마트워치로 한번 리듬 모양을 잡으셔서 시술해 주신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의 꽃님께서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따로 구입해야 하나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보시고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면 그때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심방세동 치료에 있어서 뇌경색 예방 부분 말씀드렸고 다음 증상 조절 관련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상 조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심박수 조절 그리고 심장 율동 전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심방세동이 보통 빠르고 불규칙적인 맥박이기 때문에 대부분 두근거리고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셔서 맥박수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다른 동반 질환이라든가 어 어떤 검사 결과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약제들을 처방을 하시게 되고 맥박수 조절하는 약제를 이제 드시면서도 맥박이 너무 조절 안 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써도 지금 뭐 한 3-4 가지의 약을 같이 쓰는데도 맥박수 조절이 안 되고 두근거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까지 어렵다.' 하시는 이러한 아주 소수의 분들에게서는 방실결절 절제라는 시술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방과 심실이 뛰는 걸 연결해 주는 결절 부분을 절제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맥박이 뛰지 않도록, 빠르게 뛰지 못하도록 중간에 이제 방실 결절을 절제를 하고 심장 맥박을 그 대신 만들어 줄 수 있는 박동기를 넣는 시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고려하는 치료는 아니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맥박수 조절 약제를 처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심장 율동 전환은 이제 심방세동을 정상 맥박으로 돌리기 위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박을 정상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항부정맥제라는 먹는 약을 일단 시작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을 쓰면서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많으시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치료를 또 고려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시술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시술 치료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중간에 이제 조금 임시적인 치료로 저희가 전기적 심장 율동 전환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외래나 또는 입원하신 상태에서 시행하실 수도 있겠고, 조금 주무시는 상태에서 수면 마취제를 써서 조금 주무시게 한 다음에 심장에 이제 전기 충격을 줘서 심방세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정상맥으로 되돌리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구적인 어떤 치료법은 아니고 맥박이 불규칙해서 이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일시적으로 이제 심방세동을 종료시키고 동률동으로 전환해 보기 위한 임시 치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방세동의 시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방세동이 있으시다고 해서 모든 분들께 저희가 시술을 권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 시술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 환자분들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환자가 원하시는 경우가 제일 이제 중요하겠고, 환자 연세가 비교적 젊고 심방세동의 유병 기간이 짧은 환자분들이 조금 더 시술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젊다는 게 그러면 몇 살이냐?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기준도 다르시고, 뭐 문헌에 몇 살 이상은 안 된다, 특별히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 근데 주변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70 살이라고 하셔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거동도 조금 불편하시고 혼자 생활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환자의 연세만 보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컨디션이나 활동 정도를 조금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병 기간이 짧으면 얼마나 짧으냐, 또 요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뭐 "몇 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병 기간이 짧아도 상대적으로 심장의 변형이 심하신 분들이 있겠고, 유병 기간이 길지만 그래도 비교적 심장의 크기가 조금 작은 분들은 시술이 쪼끔 더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검사 결과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시술할지 말지를 조금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증상이 심하시다면 당연히 시술을 좀 고려하셔야겠죠. 많이 불편감을 느끼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약으로 잘 조절이 되지 않고, 약제는 또 무한정 증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시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박수 조절이 또 너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시술을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심방세동이 이제 조절이 안 돼서 심부전이 오셨는데 좌심실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게 동반되신 분들은 심방세동을 시술적으로 치료를 해 줌으로써 심실 기능의 회복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 시술을 조금 더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심방 크기가 작은 분들이 시술도 비교적 수월하고 시술의 이제 후의 효과도 조금 더 오래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시술을 못 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제 이런 분들께 조금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준비나 과정을 보시면 병원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으실 텐데 보통은 이제 한 1박 2 일이나 2박 3일 아니면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3박 4일 이상 입원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술 전에 기본 검사로 저희가 심장 초음파 그리고 심장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그 좌심방 크기라든가 요런 거를 측정을 하게 되고 이제 좌심방과 그 폐정 연결된 폐정맥 모양이 어떤지 확인을 함으로써 시술에 고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 같은 경우에는 수술처럼 전신 마취를 하시는 경우는 없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심방세동 시술할 때도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중등도에서 깊은 진정 즉 그 주사 약제를 사용을 해서 요 정도의 이제 수면 마취를 하시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다리 쪽에 이제 대퇴정맥이라고 해서 요 허벅지 이쪽을 보시면은 굵은 정맥이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주사 바늘을 집어넣고 여기로 이제 관을 들어가게 되면은 요 정맥이 이제 쭉 따라 올라가면 하대 정맥을 통해서 무심방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좌심방이기 때문에 무심방까지 들어가서 이쪽에서 무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이 중격 천자, 중격의 구멍을 뚫는 중격 천자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좌심방에 접근을 해서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즘에 심방세동에 관한 시술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아마 시술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그 좌심방까지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시술이든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시술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되는데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흔하게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이 되겠는데요. 고주파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조직의 괴사를 일으켜서 치료를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을 할 때 저희가 3 차원 입체 지도 시스템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어 찍으셨던 심장 CT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해서 심장의 모양을 확인하면서 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다리를 통해서 이제 심장 안까지 이제 접근을 한 상태고 심장 안에서 요 카테터에서 이제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좌심방과 폐정맥의 전기적인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좌심방이 되겠고 좌심방은 폐정맥 이제 4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전기적 신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폐정맥과 좌심방을 전기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주는 시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을 시행하신 환자분의 그 3 차원 사진이 되겠는데 보시면 요렇게 하얀 점으로 찍어 놓은 부분들이 고주파 열을 가해서 치료를 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 치료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열을 가하는 부분은 그 좌심방 쪽이지만 뒤쪽에 이제 식도라든가 다른 구조물들도 같이 그 열 에너지를 전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식도 천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좌심방에 이제 뒤쪽으로 식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좌심방 치료를 하는 중에 열 에너지가 식도에 손상을 입혀서 식도와 심장을 연결하는 그러한 구멍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합병증이 생기신 경우에는 이제 시술 후에 열이 나시면서 이쪽으로 이제 혈전, 색전증 같은 것들이 같이 생기시기 때문에 뇌경색 증상이라든가 감염 증상이 같이 오시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응급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술을 받으셨던 병원으로 연락하셔서 빨리 응급실에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심장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전들이 또 이제 시술 중에 머리로 날아가는 경우가 한 1% 미만으로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심낭 압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 쪽에 상처가 생겨서 그 주변에 이제 피가 차면서 심장이 눌리는 그러한 현상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슴에 구멍을 뚫고 이제 심장을 압박하는 그 출혈을 좀 밖으로 배액을 해 주면은 호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1% 정도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은 카테터만 넣어서 출혈을 배액을 하면 비교적 큰 합병증 없이 회복이 되십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회정맥 협착이라든가 아니면 다리 쪽으로 저희가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한 혈관에 대해서 어떤 합병증 같은 게 또 오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냉각 풍선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고주파 열 에너지와는 반대로 이제 매우 차가운 풍선을 이용하는 건데, 영하 한 50 도에서 80 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려서 냉각 풍선으로 이렇게 폐정맥에 접촉을 시켜서 이 부분을 한 번에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이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에 비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폐정맥 모양에 이제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 그 상의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펄스장 치료에 대해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치료는 고압의 전류를 짧은 시간 동안 수 마이크로 초 동안 이제 나눠서 반복해서 전달을 함으로써 펄스장 에너지를 유발을 해서 세포에 구멍을 내는 그런 원리로 부정맥을 치료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방식은 비슷합니다. 이제 다리 쪽으로 접근해서 좌심방 넘어가서 좌심방과 폐정맥 사이에 요렇게 이 부분에 펄스장 에너지를 가하게 되는데, 이게 새로 나온 기술이다 보니까 그러면 장점이 뭐냐? 고주파 열 에너지와는 다르게 심근 세포에만 작용한다는 그런 특이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병증이 적다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도 훨씬 빠르게 되겠고요. 또 이제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에서 저희가 이제 좀 무서운 합병증이라고 말씀드렸던 식도 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나온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쭉 또 추적 관찰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이제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인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에 대한 시술 치료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히 재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험인자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심방세동에 있어서는 술이 제일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헌에 따라 약간 다른데 절대적인 금주를 권하는 것도 있고, 또는 한 일 주일에 3잔 이하로 줄이라고 권고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제 심방세동의 진행을 늦춰 줄 수가 있겠고, 금연은 심방세동뿐만 아니라 다른 심장혈관 합병증 발생도 낮춰 주기 때문에 담배 피우고 계시다면 반드시 끊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경우 목표치에 도달하는 적정한 혈압 관리가 중요하시겠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 또한 이제 심방세동의 재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을 잘 조절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 코 많이 고시는 분들, 수면무호흡증 갖고 계신 분들은 수면무호흡증을 함께 치료를 해 주시면 심방세동의 치료 효과를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 얼마나 해야 되냐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데, 중등도 이상의 강도, 이제 빠르게 걸어가면서 옆 사람과 대화하기가 조금 숨차서 어려울 정도, 고 정도가 이제 중등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정상 체중으로 줄여 주신다면 심방세동 증상 감소에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